안녕하십니까. 수질 분석 및 실험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송원철입니다. 금주는 7주차 기기 분석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비 레포트와 다르게 일부 항목을 조금 수정을 해서 pH, 탁도, 잔류염소 측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전기 전도도라든지 이런 측면들은 그 실험을 하면서 실험실에서 실질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7주차가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이 됐으면 무시험 주간쯤 수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실습보다는 기기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습 시간에도 이론적인 부분을 좀 수업을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주엔 또 기기 분석과 관련해서는 3회 정도의 동영상을 나누어서 각각 pH, 탁도, 잔류염소의 측정 원리, 그 다음에 개념, 측정 방법, 그다음에 기기 분석이기 때문에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기계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는 방법은 기계의 메이커마다 그 사용 매뉴얼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기계는 이렇게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게 대표적이지는 않습니다. 측정 원리 정도를 이해하시고 실질적인 기계 활용은 이제 측정 매뉴얼을 항상 참고하셔서 사용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선 먼저 첫 번째 동영상으로 pH 측정과 관련된 측정 방법들, 기기 분석과 관련된 방법들과 원리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H, 이제 수소 이온 농도죠. 수중에 녹아 있는 수소 이온의 농도를 측정하는 것을 pH라고 합니다. 물 분자가 해리되면 수소 이온과 그다음에 수산화 이온으로 이렇게 해리가 되죠. 이때 평형 상태일 때는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절반 정도 이렇게 유지가 되면서 pH 7, 즉 중성 상태를 띠게 됩니다. 즉 H 플러스 이온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승몰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OH 마이너스 이온의 농도도 10의 마이너스 7승몰 정도 유지하고 있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성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OH기보다 수소 이온, H 플러스 이온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산성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OH 마이너스 이온보다 H 플러스 이온의 농도가 감소하게 되면 알칼리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할 때는 수소 이온의 농도를 그 역수의 상용 대수값으로 나타내는 값이다. 이게 이제 pH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용액 속에 H 플러스의 농도를 마이너스 상용 대수 역수로 취한 거죠. 마이너스 로그 10분의 로그 10의 H 플러스 이온의 농도 분의 1 이렇게 표현한 게 pH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상용 대수이기 때문에 밑에 지수가 10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pH가 7이 있고 6이 있고 5가 있다고 했을 때 H 플러스 이온의 농도는 이게 10의 마이너스 5승 있다는 얘기고요. pH 6은 10의 마이너스 6승 있다는 얘기죠. pH 7은 10의 마이너스 7승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pH 5는 pH 7에 비해서 수소 이온의 농도가 100배가 더 많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100배가. 그리고 6은 7에 비해서 10배가 더 많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pH를 측정을 해서 pH 값이 4가 나왔다, 5가 나왔다, pH 4다, pH 5다는 농도의 차이가 아주 미미한 정도가 아니라 10배의 차이가 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이해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향후에 환경시설을 운영을 한다든지 설계를 한다든지 할 때 pH가 얼마에서 얼마로 올리느냐에 따라서 들어가는 약품의 양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중화를 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중화제의 양이 10배씩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참고하셔서 그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보통 이 pH는 25도씨를 기준으로 측정을 합니다. 25도씨 기준에서 pH가 7이면 만약에 가열을 수온이 올라가게 되면 pH가 오히려 낮아지고 이제 냉각을 시켜서 pH가 떨어지게 되면 수온이 떨어지게 되면 pH가 높아집니다. 이렇게 6.5, 7.5 극단적으로 이렇게 높아지는 정도는 아니고 0.05, 0.03 이런 정도로 온도에 따라서 변화 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기기를 가지고 측정을 할 때 pH 표준액에 보면 온도별 pH 값들이 표준 온도에 따른 pH 값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정을 할 때
그 표를 보고 내가 보정을 하면 이게 7자리에 넣었을 때 pH가 얼마가 읽히면 이게 정상이다 아니다 이런 걸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단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pH는 온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25도씨를 기준으로 측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pH를 측정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 사실 수질 분석을 할 때 또는 공정 설계를 할 때 아니면 시설 운영을 할 때 물을 떠서 가장 먼저 측정하는 항목이 바로 pH입니다. 이 pH에 따라서 수중에 있는 어떤 오염 물질이든 또 물질들이 반응하려는 경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물의 pH가 얼마냐에 따라서 앞으로 어떠한 반응이 일어날 것이다 또는 앞으로 어떠한 반응이 감소될 것이고 어떠한 반응이 부과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추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pH를 측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pH가 낮은 산성일 때 또 pH가 높은 염기성일 때 각각 물질들이 반응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강해집니다. 어떤 방향으로 어떤 형태로 반응을 하느냐 그 반응 경향들은 달라지겠지만 반응하는 경향이 강해지기 때문에 설비를 보호한다든지 또 유지한다든지 또 공정상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실시간으로 측정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측정을 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 그러면 현장에서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측정 기계가 있어서 현장에서 바로 측정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게 되겠죠. 자, 일단 그러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보통 pH가 낮은 산성이면 금속 염들이나 이런 것들이 용출이 되어져 나오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접하기는 좀 어렵지만 광산 폐수라가 있습니다. 광산이 이제 폐광이 되고 그게 이제 유지가 된 상태에서 지하수가 계속 흘러 들어간다든지 하게 되면 그 폐광 안에 있는 황이나 이런 것들이 산화 과정 중에서 그 광산 폐수 자체의 pH가 낮은 형태로 유출이 되져 나옵니다. 그럼 이 낮은 pH가 낮은 이 광산 폐수에는 어떤 걸 우리가 추정할 수 있냐면 지상에 지표에 있는 광물질들이 금속 광물질들이 pH가 낮기 때문에 물속으로 용해가 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중에 금속염의 농도가 높아질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고, 그럼 그 금속염의 농도가 높아지는 건 알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반적인 지표에 있는 금속염들 중에는 뭐 비소라든지 또는 기타 중금속 같은 경우들도 용해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물속의 중금속들의 농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겠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반대로 pH가 높다, 어떤 물의 pH가 지금 높다라고 얘기하면 이 물이 어떤 공정을 거쳐 지나갈 때 앞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이냐를 추정이 가능한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가 정수장에서 물을 생산하면 보통 가정으로 송수할 때 pH가 보통 6.3에서 6.5 정도를 만듭니다. pH 6.3에서 6.5 정도를 유지하는데 왜 6.3에서 6.5를 유지하느냐? pH 7을 맞추지 않고 pH 7 중성의 물이 가장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수장에서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하는 과정 중에서 약품들이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가정으로 물을 보낼 때는 이런 송수관을 이용해서 물이 가게 되죠. 송수관을 이용해서 물이 이송을 하게 되는데 pH가 만약에 좀 높아졌다라고 하게 되면, 높은 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수중에서 정수 과정 중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했던 금속 광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물속에 있는 OH- 기하고 결합을 해서 금속 수산화물 형태로 침전이나 석출이 되어 나옵니다. 금속과 결합해서 석출이 되어 나오면 이 석출이 된 나온 물질들이 일단 관벽에 부착이 된다든지 해서 이렇게 스케일을 형성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소 pH를 조금 낮게 해서 송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pH 측정을 하면 앞으로 이 물이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는 걸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생물학적 처리를 한다고 했을 때 폐수 처리장이나 하수 처리장에서 질소 제거를 위한 전 단계로 질산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즉, 이 암모니아성 질소를 우리가 NO2 질산성 질소 질산화를 시켜서 질산성 질소로 갔다가 다시 N2 공정으로 이렇게 전환을 가스로 해서 날려보내는 생물학적 질소 제거 공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 중에서 특히 이 질산화 과정, 아모니아성 질소가 질산성 질소로 전환이 되는
이 과정에서 수소 이온이 떨어져 나가면서 물속에 H 플러스 농도가 증가하게 되죠. 증가하게 되면 이 pH가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물학적 처리다 보니까 미생물들이 pH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pH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pH를 측정을 해서 pH 변화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중화제가 지속적으로 들어가게, 어떤 범위 내에서 지속적인 중화제 주입이 될 수 있도록 설치를 해서 실시간으로 약품을 주입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pH 측정은 아주 중요하다. 뭐 수질 분석에서 가장 기본이 pH 측정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pH는 항상 그걸 나중에 쓸지 쓰지 않을지에 대한 판단은 별개로 하더라도 pH 측정은 가장 기본이라고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pH를 측정하는 방법은 전극법, 전극을 이용해서 휴대용 장치로 이렇게 측정을 하는 전극법이 있고요. 이 전극법은 들고 다니면서 휴대용으로 측정하기도 용이하고, 또 현장에 설치해서 기타 기계들과 연동을 시킨다든지 해서 약품을 추가로 뭐 산알칼리를 주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약품을 pH에 맞춰서 주입을 한다든지 하는데 사용이 가능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흑광도법은 pH에 따른 색깔 변화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 것인데, 흑광도법과 적정법은 사실상 거의 원리는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흑광도법에서는 색깔 변화를 빛의 흡수도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 것이고, 적정법은 말 그대로 색깔 변화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 것인데 현재 적정법은 거의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료를 떠와서 측정을 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고, 흑광도법도 그다지 많이 선호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좀 번거로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리트머스 종이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요즘 이걸 쓰겠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의외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폐수 처리장이라든지 아니면 소규모 시설들에서 별도의 전극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 시설들이 꽤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은 이유는 뭐 pH 변화가 그렇게 많이 없는 뭐 폐수다, 처리 공정 중에서 pH 변화가 많이 없는 폐수다, 또는 뭐 예산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게 뭐 설치가 안 됐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pH 변화가 많이 없는 시설이라고 할 경우 설치는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생물학적 처리라든지 이런 과정 중에서는 pH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휴대용 전극 장치를 들고 측정을 많이 하지만, 이게 없는 경우에는 리트머스 종이를 가지고 pH를 수시로 이렇게 찍어서 색깔 변화를 대충 어느 정도 나온다라는 걸 측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의외로 많이 쓰이는 게 공무원들이 어떤 처리 시설의 운영 상태 점검이라든지 또는 뭐 시설 점검차 나가서 수질을 측정한다든지 할 경우에 포터블 측정기를 들고 다니기보다는 리트머스 종이를 들고 다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측정해서 측정 결과를 첨부를 해야 되는데, 첨부할 때 전극 같은 경우에는 이 전극의 데이터를 눈으로는 확인이 되지만 남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트머스 종이로 묻혀서 색깔 변화가 된 걸 그대로 붙여가지고 제출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럼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전극법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이온 pH를 측정할 때는 이온 선택성 전극이라고 하는 전극을 이용을 합니다. 이온 셀렉티브 일렉트로드라고 하는 전극을 사용하는데, 이게 뭐 꼭 pH뿐만 아니라 뭐 염소 이온, 뭐 불소 이온, 아질산 이온, 암모늄 이온,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이온 측정에 대해서는, 이온 성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이런 전극을 이용해 측정이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런 전극은 어떤 거냐면, 목적 이온,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목적 이온에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그 반응막, 감응막을 가진 이온 선택성 전극을, 이 목적 이온 외에 기준 전극이 있습니다. 스탠다드 전극과 함께 시료에 담그면 이온 감응막에서 목적 이온의 농도에 비례해서 기전력이 생깁니다. 전하의 이동에 따른 전 기전력이 생기게 되고, 이 선택성 전극에서 생기는 기전력과 그리고 항상 일정한 기전력을 유지하는 기준 전극과의 기전력의 차이, 전이차를 측정을 해서 목적 이온의 농도를 측정하는 게 바로 이온 셀렉티브 일렉트로드, 이온 선택성 전극을 활용한 전극법입니다. 측정법입니다. 이런 전극은 형태가 고분자 지지체, 이온 선택성 물질, 그리고 휘발성 유기용매 등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지체, 매트릭스라고 하는 지지체는 이온 선택성 물질들이 고정이 되게끔 하는 막을 만들 수 있도록 막의 형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온 선택성 물질은 특정 이온과 결합해서 전하를 분리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분리하는 역할을 하고 지지체는 이 이온 선택성 물질들을 붙들어서 하나의 막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지지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제 비휘발성 유기용매가 사용되기도 하는데 뭐 크게는 이 두 가지 정도가 주요 성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림을 보시면 이 전극이라고 봤을 때 전극을 잘라보면 가운데 이렇게 내부 전극이 있습니다. 내부 전극이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이온 선택성 막입니다. 이 막에는 이온 선택성 물질들이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죠. 고정이 되어 있고 이 위쪽에 기준 전극 쪽에는 기준 용액이 차 있습니다. 기준 용액이 차 있어서 이 기준 용액들이 이쪽 이온 선택성 막 지지체 쪽에서 하부 쪽에 표준 항상 농도가 일정하니까 이쪽에는 항상 일정한 양이 결합하겠죠. 일정한 양이 결합을 할 것이고 물과 닿아 있는 그 지지체 쪽에서는 그 물 속에 있는 농도에 비례해서 결합량이 변동이 있을 겁니다. 변동이 있으면 그 이쪽에서 결합했을 때 기존 전극과의 전이차 그리고 수체 쪽에서 결합했을 때의 기준 전극과의 전이 그 기전력의 전이차를 가지고 경계 전이가 발생을 하면 이 전이차를 가지고 결국은 pH가 얼마다라고 측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우리가 기준 전력을 기준으로 여기 최초에 어떤 표준 물질들이 이만큼일 때 농도는 얼마다, 전이는 얼마다, 뭐 pH 4일 때 전이는 이만큼이고 뭐 7일 때는 이만큼이다 라고 하는 표준에 대한 점을 그어서 이 기울기 선을 맞춰주게 되면 나중에 전이차 값을 계산해서 내가 어떤 임의의 시료를 넣었을 때 전이차 값이 이만큼 나오면 이 기울기식을 가지고 보상을 해서 pH가 얼마구나 라고 측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이온 선택성 전극의 특징을 살펴보면 어떤 특정 이온만 선택적으로 감응을 한다. 수소 이온 전극이면 수소 이온에만 선택적으로 감응을 하지 뭐 다른 불소에 감응을 한다든지 또는 뭐 아질산성 질소에 감응을 한다든지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을 받긴 합니다만 특정 이온만 선택적으로 일단은 감응한다는 게 큰 특징이고 그리고 이 특정 이온에만 반응하고 결합하는 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에서는 산화환원 전이가 발생하지 산화환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디오 전극 같은 경우에는 디오를 측정할 때 디오 전극 같은 경우에는 전극에서 산화환원 전이가 발생하게 돼 있죠. 산화환원이 발생하지만 이런 이온 선택 전극 같은 경우에 산화환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극 자체는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대신에 표준 물질, 표준 기전액의 농도가 변하기 때문에 그런 표준 기전액 자체만 교체를 해주게 되면 표준 전극액만 교체를 해주게 되면 그리고 전극 자체 지지체가 오염되지 않으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이 편리하고 경제적이고 내구성이 있습니다. 쉽게 깨지지 않고요. 경제적이고 제일 중요한 건 편리성이죠. 가장 편리하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뭐 비색법이라든지 또는 적정법에 비해서 어떤 색깔에 시료 자체가 색깔이 있으면 비색법으로 측정하기 힘들게 될 것이고 시료 자체가 탁도가 있어도 역시 구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측정하기 힘들고 또 고용성 물질이 많은 경우에 정확한 측정이 어려운데 여기에 대해서 영향이 비교적 적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막이 측정한 용액에 녹지 않도록 뭐 실리카나 폴리머나 불용성 이온 고체들을 주로 사용해서 만듭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이온 선택성 전극은 기전력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가 흘러야 되죠. 그래서 전기 전도도가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즉 이온의 이동이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온 셀렉티브 전극은 이온 선택성 전극은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목적 이온의 종류에 따라서 무슨 전극 어떤 항목의 전극 수소 이온 전극 질산성 이온 전극 암모니아 전극 이런 식으로 구별하기도 하지만 이제 그거는 뭐 사용하는 목적 이온의 농도에 따라서 전극을 하는 것이고 이 구조에 따라서 유리를 이용을 하는 경우에는 유리막 전극 그리고 어떤 폴리머나 이런 것들 유기화합물을 이용해서 액체를 가지고 용매를 만드는 것 같으면 액막 전극 그 다음에 이제 무기성 염을 가지고 만들면 고체막 전극 그리고 액막 전극과 고체막 전극의 전극을 이제 분산시킬 때 실리콘 고무나 비닐 폴리머 등으로 분산시킨 게 불균일 막 전극 한 개가 아니고 이제 다르다는 거죠. 액막 전극 플러스 뭐 실리콘 고무 또는 고체막 전극 플러스 염화 비닐 폴리머 전극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두 가지 이상이 혼합되어 있는 걸 불균일 막 전극이라고 합니다.
pH 같은 경우는 보통 유리막 전극을 많이 이용합니다. 유리의 성분 중에서 산화나트륨이나 산화알루미늄, 산화실리카 등의 비율을 바꾸어서 특정 이온이 투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액막 전극은 목적 이온과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유기화물을 유기농매에 녹여서 다시 이거를 다공질 막으로 유지를 시킬 겁니다. 다공질의 막 형태를 만들게끔 하는 것이죠. 고체막 전극은 난용성 무기염, 즉 잘 녹지 않는 무기성 염류, 대표적인 게 염화은입니다. 염화은 등을 가압 성형해서 만드는 게 유기막, 고체막 전극이고요. 이게 어떤 지지체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전극의 종류를 산정하기도 합니다. pH 값을 측정하거나 아니면 기타 나머지 pH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이온 선택성 전극을 이용하는 측정법들은 그 측정 값을 계산할 때 다 동일하게 이 산식을 이용해서 측정을 합니다. 어떤 내가 목적으로 하는 시료의 측정 값은 pH 측정 값은 표준 용액의 pH 측정 값,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요. 어떤 기전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표준 용액 4짜리 7짜리의 측정 값을 일단 알고 있어야 이 기울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 용액의 pH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거기 이 값과의 차이,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지 이 차이 값을 플러스 마이너스 시켜주는 거죠. 밑으로 위로 상하로 이 기준에서 위아래로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를 기전력을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 농도의 pH를 먼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알고 있는 거에 그 다음 기전력의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EX라고 하는 거는 시료에서 측정 전극과 비교 전극 간의 전이차고요. 그 다음에 ES는 표준액에서 측정 전극과 비교 전극 간의 전이차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스탠다드 농도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패러데이 상수와 기체 상수 그리고 절대 온도의 그 함수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다른 pH뿐만 아니라 다른 거, 만약에 암모니아 같으면 이게 또 암모니아로 바뀌어지는 것들이고, 아질산성 같으면 아질산성, 불소면 불소, 값은 다 똑같은 식으로 산식을 잡아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pH 센서의 구조를 보시면 회사마다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다르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이제 케이블이 있고 이제 바디 안에 전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디 부분을 이제 풀어보면 이제 보통 전극 보호 캡이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되죠. 이 부분이 이제 전극에 유리로 되어 있으니까 전극이 깨지지 말라고 캡을 보통 이렇게 유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캡을 풀어보게 되면 끝단에 시료랑 닿는 부분에 이 부분에 이제 측정 전극이 위치하죠. 시료와 접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기준 전극이 위치합니다. 기준 전극이 위치해서 이 기준 전극은 내부에 KCl 전해액으로 채워져 있죠. 채워져 있어서 KCl 전해액과 이 기준 전극 간의 전이차는 항상 일정합니다. 보통 우리가 3몰짜리 KCl을 많이 이용하는데 이제 메이커마다 다릅니다. 어떤 걸 쓰느냐, 기준 전극의 전해액은 어떤 걸 쓰느냐 메이커마다 다르지만 통상적으로는 pH 같은 경우에는 이걸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 전해 용액을 교체를 해주면서 수명을 늘려가는 것을 우리가 보충형 pH 센서라 하고, 이 표준액의 기준 내부 전해액의 전해액을 교체하지 않고 쓰고 나서 pH의 감도가 떨어진다든지 하게 되면 아예 교체해서 버려버리는 게 이제 무보충형, 보충을 하지 않는 형태의 무보충형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보충형을 많이 사용을 했지만 최근에는 대부분 다 무보충형을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충형에서 아무리 보충을 해주더라도 측정 전극 자체의 오염이라든지 이런 오염 문제들이 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명에선 큰 차이가 나지 않고, 또 이 전해액을 보충해주는 일이 여간 귀찮은 게 아니거든요. 일정한 기간마다 보충을 해줘야 되니까 그것을 감안하면 그냥 무보충형을 사다 쓰는 게 오히려 더 편리하다. 가격 차이도 크게 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규모의 경제도 되다 보니까 무보충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요 구조 같으면 여기 고무실 패킹이 되어 있는데 이 위쪽으로 캡을 씌우게 되면 이 위쪽에 이 구간에는 KCl 내부 전해액이 채워지게 되는 거고, 이 부분만 이제 시료수하고 접촉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군데에서의 전이차를 가지고 pH를 측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pH 센서의 종류를 살펴보면 컨비네이션 타입과 그 다음에 디퍼런셜 타입이 이렇게 있습니다. 컨비네이션 타입은 그냥 조합되어 있다, 일체형으로 조합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디퍼런셜 타입들은 다 분해를 해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컨비네이션 타입에는
뭐 기준 전극이 하나 있고요. 기준 전극이 있고 그 다음에 측정 전극이 있습니다. 측정 전극이 있어서 같은 칼럼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앞서 보셨던 이 pH 센서 같은 경우에도 컨비네이션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죠. 컨비네이션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많이 일반적인 목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가격이 아주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전력의 차이를 신호선을 통해서 pH 컨트롤러라고 하는 컨트롤러 쪽으로 이제 값을 보여주면 여기서 지시를 해주겠죠. 컨트롤러에서. 디퍼런셜 타입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측정이 목적입니다. 아주 값을 안정적으로 측정하는 게 목적이어서 특수한 목적에 사용이 가능하고 가격이 대신에 아주 높습니다. 각 파트들이 별개로 구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예를 들면 이 부분은 표준 전극이고 내부 전극이 되겠죠. 기준 전극이 되고 요게 측정 전극이 되고, 이거는 온도 센서가 또 별도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와 온도 변화에 따른 pH 값을 보상을 해서 특정을 표시를 해주는 거죠. 최근에는 컨비네이션 타입에도 온도 센서가 내장이 된 형태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아주 가격이 좀 비싸지게 되고요. 온도 센서를 제외시킨 것들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집니다. pH 센서들은 아까도 그 값을 측정할 때 우리가 이렇게 뭐 pH에 따라서 뭐 기전력 전이차가 있겠죠. 이쪽이 전이차가 될 건데 뭐 4, 그다음에 7, 뭐 9, 10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전이차 기준 전극과 4짜리의 전이차의 표준값, 표준 전이차, 그 다음에 뭐 7과 기준 전극의 전이차, 그 다음에 9나 10과 기준 전극의 전이차를 가지고 여기 이런 기울기를 만드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교정,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하는 작업입니다. 정밀한 작업을 위해서는 그 측정하고자 하는 폐수나 뭐 측정하고자 하는 물의 pH의 범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가령 뭐 pH 4에서 7 범위 내에 시료수가 보통 유지한다고 하면 2포인트로 4에서 7 이렇게 교정을 하고요. 만약에 8에서 9, 뭐 10 정도 사이에 위치한다 하면 7에서 10 이렇게 2포인트로 보정을 합니다. 그리고 측정 전에 항상 보정을 하고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이거 잘 모르겠다, 측정 범위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다 하면은 이제 세 포인트를 다 적정을 하는 거죠. 다 적정을 해서 값을 측정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이제 4, 7로 2포인트 교정을 많이 시행을 합니다. 주로 요 중성대 영역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정확한 값을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세 포인트를 다 측정을 해서 검량선 일종의 이제 보정선을 설치를 3점을 기준으로 그어 놓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pH 용액을 보면 이제 여기에 뭐 온도에 따른 pH가 25도일 때는 얼마고 뭐 얼마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서 지금 보정하기 전에 항상 먼저 pH 메타를 그 표준액에 넣어서 지금 pH가 이 온도에서 이 정도 pH가 나오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점검한 다음에 그 값 차이가 나면, 가령 표준은 그렇습니다. pH 7짜리 표준액에다가 전극을 담궜을 때 7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05 이내로 측정이 되면 보통 전극이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벗어나면 보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보정을 해줄 필요가 있을 때는 2포인트 내지는 3포인트로 교정을 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3포인트 진행을 할 때 pH 10짜리로 할 수도 있고 9짜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아메리칸 타입 스탠다드냐 아니면 노멀 스탠다드냐에 따라서 뭐 미국식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는 9로 하고 일반 노멀 스탠다드면 10으로 한다. 이게 종류가 9로 하는 법, 10으로 하는 법이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기자재에서는 9만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거는 10만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건 둘 다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기계가 어떻게 보정을 지원하는지는 그 상세 매뉴얼을 먼저 상세히 읽고 거기에 따라서 맞는 방법들로 보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5월 8일 먼저 수업이 진행이 되게 되면 이 pH 같은 경우에는 pH 메타를 가지고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